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총가을의 프로젝트 나에게 길을 묻다 선배와의 대화를 맡게 된 김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좋은 홍철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성남에서 왔고요. 청소년 쉼터를 하고 있어요.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친구들을 같이 좀 보듬고 있어요. 지금 여자아이들만 제가 지금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또 다양하게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또 우리 친구들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상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거는 저희 쉼터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인데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 자립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내용에 보니까 자립과 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쉼터 아이들도 진로나 자립을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자립 매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인간은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또 약간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보지만 우리가 뭔가를 즐기면서 즐거운 일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즐기면서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위한 원동력이 뭘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분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으로 그런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이 자신의 등을 밀어주듯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쳐있을 때, 힘들어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살짝만 밀어줘도 지지해줘도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을 텐데 산에 오를 때 한참 올라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금만 밀어주면 너무 가볍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학습한 내용 이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오신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걸 잊고 살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프레임과 아주 유사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영화가 나왔는데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이제 1800년도부터 1920년대까지 살았던 미국의 그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의사예요. 생리학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분은 심리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또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관찰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외모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쌓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뭐뭐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발견을 한 사람이면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다.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뭔가를 해서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서 요거를 바꿈으로써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를 깨달은 사람, 알아차린 사람은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는 태도예요. 태도. 마음의 태도. 내가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은가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분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냐면 이제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나치 시대에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그 죽음을 바라보고 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분은 이제 나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유태인인데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죽음 같은 거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나치 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안이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암흑가도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인간의 존엄을 놓지 않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방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자꾸 영어가 나와서 미안한데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는 이걸 번역해서 쓰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한번 해보면 모든 것이 이제 인간한테서부터 박탈당할 수 있다, 뺏을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게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오는 인간의 자유, 인간의 가장 마지막의 자유가 있는데 요거 외에는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뭐냐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뭘 선택하냐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있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모든 자유가 사라졌을 때 내가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몫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만나는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가고 싶은 데도 마음대로 못 갔잖아요. 우리한테 자유가 많이 박탈당했어요. 하지만 이제 신들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 속에서 보면 나치 시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모든 자유를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이 자유에 대한 거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몫으로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요것만큼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요거는 나의 태도를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세 번째 제가 이제 성경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뜻을 정확하게 보려면 영어 성경을 좀 봐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너희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과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럴 때 이 마음의 뜻이 뭔지 하고 찾아보니까 또한 이것도 에티튜드라고 하는 태도라는 거죠. 너무 놀랍게도 세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하루키의 말도 그렇고 윌리엄 제임스, 빅토르 프랭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도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가 강력한 힘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태도. 우리가 삶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는 그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하고 비슷한 얘기가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정육면체인데 이것이 몇 개로 보이는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자꾸 보니까 두 개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걸 두 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착시 현상인데 우리가 볼 때는 정육면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의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이 두 개까지 보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두 개가 보이거든요. 꼭 두 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물리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두 개의 정육면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세상에 없는 정육면체를 우리가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선이 어떻게 보이는지 평행으로 보이나요? 평행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선은 평행이에요. 평행한 선이에요. 만약에 이게 평행한 선으로 보인다면 그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을 가야 돼요. 절대 이거는 평행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착시 현상인 거죠. 아까는 없는 걸 보는 거고 이거는 있는데 왜곡해서 잘못 보는 거죠. 사실을 왜곡해서 보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책상의 왼쪽 책상의 세로와 오른쪽 책상의 가로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길이가 달라 보여요. 저도 달라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똑같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길이를 재보면 이 길이가 같아요. 지금 이제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이걸 B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13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프레임으로 숫자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건 13으로 보이죠. 이걸 B로
그렇지만 이거를 A, B, C라고 하는 알파벳 프레임으로 보면 이거는 13이 아니라 B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보는지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는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영화를 보고 와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재밌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재미없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각자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은 부정적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를 더하면 똑같은 원이에요. 그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원의 크기가 달라 보여요. 오른쪽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실제가 아니고 그 실제를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작은 격자 속에 있는 원이 큰 격자 속에 있는 원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사람을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윈스턴 처칠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보고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거를 보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인데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이분들을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전에 가서 이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한번 상상을 하고 이 자리에 이분들을 패널로 모셔서 우리가 이제 많은 건 질문할 수 없으니까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요? 이런 걸 한번 물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 왼쪽에 있는 분은 슈바이처고 나머지 세 분은 다 철학자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덕목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랑도 있고 희생, 배려,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덕목이 뭔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그 덕목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비결. 그리고 근데 앞에 덕목, 이 덕목과 다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키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덕목에 나도 동의를 한다. 근데 그 덕목은 가장 중요한 덕목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덕목들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덕목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저절로 생기는 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흉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분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덕목에 대한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 덕목을 갖추지 않은 상황. 인간이 이거를 실천하지 않을 때는 가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실천하지 않을 때, 반대로 이것이 없을 때 가장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칸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덕목이 없다는 것은 사악함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그런 덕목이 있을까요?
뭘까요? 이거는 이제 감사. 이 네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는 덕목은 감사를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가장 위대한 덕목이 아니라 다른 덕목들이 아버지다. 감사를 이렇게 설명한 거고, 이 두 사람은 휴마하고 칸트는 이제 이것이 없을 때 감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고마운 거에 대한 걸 이제 좋은 마음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 자꾸 오늘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영어가 전달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저 고등학교 때 이거 수거 엄청 배웠거든요. 기억나세요? Take something for granted. 저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요. 이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뭔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다 하려면 낫을 어디 붙여야 맞나 이런 거 시험 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 고마운 거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 감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들을 당연하게 느끼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거, 우리 주변에 당연한 거 많잖아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자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당연함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너무나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도 코로나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에 대해서 그냥 마땅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식탁 그 하나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누군가의 수고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감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라는 덕목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네 분의 훌륭한 성인들이 다시 부러질 때도 그분들이 똑같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2박 3일의 이런 시간들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혹시 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가끔도 과거에는 가끔인데 요즘은 잠자기 전에 한 30분, 40분 정도를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요. 근데 거의 매일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도 정리하고 내일 할 것도 조금 메모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시간 나 혼자 있는 30분 정도의 시간 길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요함의 기도라고 하는데 평온을 위한 기도예요. 나의 마음을 잔잔하게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꼭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서 평온한 시간을 갖는 그런 지금부터 그런 시간들을 만들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힘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나한테 있지만 그 강력한 힘을 좀 더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원천은 저는 이런 고요함을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10분도 좋아요. 15분도 좋아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이제 쌓아가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라이몬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한 평온함의 기도의 내용인데 신이시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거를 담담하게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기도인데 이거는 꼭 뭐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절대자에게 하는 기도거든요. 그런 평온함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경험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이런 시간을 가끔 갖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안 되는데 그걸 바꾸려고 막 노력하는 건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데도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건, 지혜가 없는 건지, 그런 거를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좀 평온하게, 고요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의 진로,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홍천에 있는 행복공장에 오셔서 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서도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면은 너무나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행복공장이 아니라 집에서도 항상 자신을 위한 10분의 하루에 15분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평온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사님 1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원주 의료고 학생들이 선배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적어주었어요. 제가 학생들을 대신해 목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첫 번째로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일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다 다른데 이게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생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잘하는 것 이런 거를 선택할지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참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 제가 만난 아이들 얘기를 들어봐도 내가 A를 잘하는데 B를 하면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떤 걸 해야 하냐 이런 이제 가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게 같으면 참 상관이 없는데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것이 조금 다를 때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걸 해야 되냐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하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이 더 오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잘하는 거는 이제 늘 언제 해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좋아하는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계속해도 그게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런 질문을 또 해보라 그러더라고.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까지도 이 일을 하겠냐? 누가 물어봤을 때 네가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일을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오래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 이제 생계에 대한 부분들 참 생계는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도 다양한 방식의 그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되긴 하지만 좋아하고 잘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기가 관심이 많고 좀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에는 앞으로 하나의 직업을 죽을 때까지 한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전 이제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다가 또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또 바꿀 수도 있고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과거에는 하나 직업을 선택하면 그걸로 죽을 때까지 내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어제 오늘 다르고 오늘과 내일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보다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거라면 저는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또 계속 하면 좋고 또 이게 아니면 또 그때 다른 것들을 선택해도 더 늦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얼마든지 앞으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산업화 그런 구조 속에서 그것이 저는 용납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 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곧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오는데도 갈수록 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 나이가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는 우리 쉼터 있는 친구들도 가장 어려운 그 고민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뭐 잘 관계를 맺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신의 어떤 꼭 인간관계를 잘 해야 된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거를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저는 좋고 꼭 굳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나쁜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고 물으셨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많은 더 큰 이제 바다에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로 벌어지잖아요. 예, 그럴 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뭐 위해서 뭐 따로 노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의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하는 것도 저는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또 다른 에너지를 막 쓰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쓰더라고요. 예. 그게 진심이면 괜찮은데 진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는 조금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예.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학생들이 보내준 설문지 자기소개서를 보면 안정적인 삶, 돈, 취업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에 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혹시 취업을 더 잘할 방법이 있을지, 또 더 안정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은 각자의 어떤 그 요구, 각자의 만족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정답, 모범 답안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굉장한 지금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 24시간 학업에 매진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저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만의 내가 꼭 필요에 의해서 동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남이 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경쟁 사회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목표는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정말 경쟁 사회에서 내가 경쟁 사회에 치열하게 나와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조금 벌어서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살겠다. 그 대신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누구와 싸워서 이겨서 뭔가를 얻어내라.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네가 성공한다. 이런 프레임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저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을 꾸준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취하고 그것이 꼭 경쟁해서 이겨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삶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사회가 앞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다양한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이제 살아갈 텐데 거기서도 또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때랑 또 다른 그런 경험들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존재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국은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결국은 그걸 소유하는 데 많이 써요.
집을 산다거나 내가 사고 싶은 걸 산다거나 뭐 그것이 뭐 옷이든 뭐든 그런 데 많은 집중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를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사는 것보다 나의 존재, 내가 이 세상에 나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나 자신의 존재로 인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행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행으로 우리가 오래전에 갔다 왔던 여행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 옛날에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았다. 그건 경험을 사는 거거든요. 그 경험, 체험을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옷을 산다고 해서 5년 전에 샀던 옷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소유에 대해서는 그게 아주 순간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경험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삶, 내 삶의 본질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학업과 취업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과 이제 싸우고 있을 우리 의료고 친구들에게 우울하고 힘든 시기 어떻게 이겨나면 좋을지, 목사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인간을 지금 침범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계속 이런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자연히 단절되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눈을 보고 얘기하고 이런 관계들이 필요한데, 줌 수업이나 뭐 이렇게 가정학습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동료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근데 지금부터 벌써 단절된 이런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삭막하고 되게 좀 인간적인 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수치가 되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운데, 아까 우리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받아들여야 되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담담히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이 시간을 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멈춰야 되는 상황들인데, 우리 또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정말 내면에 있는 자기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 본질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부분도 좋아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좀 더 세워가는 시간, 나를 좀 더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또 그런 기회를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또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본다든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를 좀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나 말고 세상 밖에 다른 것들에 눈을 좀 돌리면서 좀 내가 그동안 놓쳤던 거, 내가 소홀히 했던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어떤 힘을 키우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사용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젠가 이런 상황들이 종결이 되면 좋겠지만 못 된다 하더라도 혹시 종결된다면 또 그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의 시간을 좀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소장 김은영 목사님 모시고 대화 나눠봤는데요. 목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